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후 전용 열차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향했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베트남 국경 지역은 물론 회담장 인근 경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전용 차량 등 물자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던 황교안 후보는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규탄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해당 의원들을 국회에서 내보내고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의 원인을 추론한 소방당국의 보고서를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환풍기 제어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KT의 미숙한 초동 대응이 화재를 키웠다는 지적도 담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 열차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북중 접경 도시 단둥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둥은 이미 경계가 삼엄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단둥을 연결합니다. 김명주 특파원, 김정은 위원장이 탄 게 거의 확실하다고 하는데 결국 특별 열차를 타고 하노이로 가는군요. 네. 제가 있는 곳에서 압록강 철교까지는 직선 거리로 2km쯤 되는데요. 유동적이긴 하지만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 전후로 김 위원장의 특별 열차가 압록강 철교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북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탄 특별 열차가 오늘 오후 5시에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김 위원장 특별 열차 도착에 대비해 압록강 철교와 단둥역 부근을 완전히 에워싸는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압록강 철교 부근 호텔들은 대부분 어제부터 손님을 받지 않고 있고요. 인근의 2동짜리 고층 오피스텔 건물도 입주자들이 모두 철수하면서 어젯밤 암흑천지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공안 요원들이 하루 종일 취재진 동선을 따라다니는 등 김정은 위원장 방중 때와 비슷한 형태의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통제가 심한 거를 보면 중국 당국도 꽤 신경을 쓰는 모양이군요. 중국 당국은 북한 특별 열차가 통과할 노선 곳곳에서 정비 작업까지 벌이는 등 꽤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4,000km가 넘는 대장정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륙을 관통하는 철길을 내준 셈인데요. 중국 당국이 통제 때문에 철도 이용자들이 겪을 불편을 감수했다는 점은 특히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간 관례대로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이 단둥역에서 비공개 영접을 할지도 관심인데요. 영접이 이루어진다면 하노이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김 위원장의 이동 동선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계속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특별 열차 이동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단둥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그럼 북한 특별 열차는 어떤 경로로 이동할까요? 중국 철도국이 오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일부 열차 운행 금지 공고를 냈습니다. 주로 항저우에서 창사를 거쳐 광저우로 들어가는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동안 평양에서 단둥, 베이징을 거쳐 최단거리인 우한, 창사를 지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죠. 이렇게 가도 4천여 킬로미터. 그런데 운행 금지 노선을 보면 베이징에서 진안, 항저우를 거치는 더 먼 길을 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비행기로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60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 열차길이 고려 대상이 됐을까요? 그 배경을 강민수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사실 북한 김씨 일가는 신변 안전을 우려해 예전부터 열차를 선호해왔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은 재임 기간 단 한 번도 비행기를 타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2002년 10,000km 떨어진 모스크바를 방문할 때도 무려 24일 동안 열차로 왕복했을 정도입니다.
또한 특별 열차는 방탄 기능과 박격포 무장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이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60년 전 할아버지 김일성의 동선을 비슷하게 밟으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일성 주석은 베트남 방문 당시 광저우까지 열차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기차역의 설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노이 인근 동당역에는 노란색 꽃장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정법대 문희령 교수는 김정은이 이번 기회에 김정남 암살 사건 등으로 경색됐던 베트남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열차 방문이라는 이벤트를 기획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북한으로서는 부수적으로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베트남식 개혁개방 학습을 추구하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상국가 이미지를 추구하는 북한 입장에서 또다시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탈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베트남의 분위기도 긴박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방문을 발표하고 경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이후에도 이틀 동안 더 남아서 국빈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유지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5년 만에 북한 정상의 베트남 방문. 베트남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며칠 내에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는 만큼 국빈급 예우가 예상됩니다. 10 ngày cho đến 2 tuần đã hoàn thành một khối lượng rất lớn từ các khâu về an ninh, lễ tân, hậu cần và đặc biệt. 베트남 정부 고위 관계자는 KBS 취재진에게 김 위원장이 회담 후 3월 1일과 2일 이틀 더 머무르며 주석 등을 만나는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에 도착하는 것은 26일. 따라서 모두 닷새 동안 머무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별 열차가 출발하며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동당역은 경계가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숙소로 검토된 멜리아 호텔에선 화단까지 금속 탐지기로 검색을 강화하기도 했는데 최종 확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회담장으로 유력한 메트로폴 호텔엔 김창선 부장이 다시 찾았고 소총을 든 군경들이 더 늘었습니다. 메트로폴 호텔은 별도의 주차장이 없어서 이처럼 길가에 차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베트남 정부 당국이 24일부터 28일까지 이 인근 도로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ho told you? Who told you? How did you know that? This security.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 같은 날인 26일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 수송기를 통해 대거 물자가 반입됐습니다. 함께 온 경호 인력은 200명. 트럼프 대통령 전용 리무진 차량인 캐딜락 원 2대는 메리어트 호텔로 옮겨졌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KBS 뉴스 유지양입니다. 하노이에서는 오늘도 최종 합의문을 마무리하기 위한 북미 양측의 실무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협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하노이 현지를 연결합니다. 송금환 특파원, 일단 오늘 실무 협상 분위기는 어땠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뒤파르크 호텔에서는 북미 양측의 실무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2차례 이곳에서 만나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벌써 이곳에서 하노이에서는 4일째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동성명 초안해놓고 양측 간 조율 작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협상은 이곳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시작됐고 협상 분위기는 대체로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가 오전 협상이 끝나고 숙소를 나서는 모습인데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서 엄지를 치켜들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속도감 있게 합의점을 찾는 작업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사관에 다녀온 후에는 평상시 사용하던 출입구가 아니라 로비를 지나면서 취재진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네, 양측이 어떤 합의문을 내놓을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을까요? 네, 지금으로서는 양측이 어떤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북미 양측이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비핵화 부분에서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문제와 관련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기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검증과 사찰에 대한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담길지, 또 상응 조치로 일부 제재 완화 조치가 언급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북미 관계 개선 부분에서는 연락사무소 개설 여부가 초점입니다. 또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선 종전 내용이 포함되는 구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주목됩니다. 네, 일각에서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 이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재확인됐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정상회담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논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답하면서도 주한미군에 대해 묻는 기자 질문에는 그건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비건 대표도 지난달에 대학 강연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회담 의제로 오르지 않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당시 미국 CIA 국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1차 방북 당시 당신은 비핵화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폼페이오의 질문에 나는 내 아이들이 핵을 지닌 채 평생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앤드류 김 전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현지 시각 22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당시를 회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오세훈, 김진태 후보는 황교안 후보를 상대로 탄핵에 대한 입장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태블릿 PC 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황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TV 토론. 막판 탄핵 이슈가 부상한 상황에서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거론한 황교안 후보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근거가 뭡니까? 제 의견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은 이어졌지만 황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퇴행적인 그런 정당이 될 수밖에 없으니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하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결국 그런 말씀하시면 과연 우리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냐 정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김진태 후보는 반대로 탄핵이 부당했다고 분명히 밝히라며 황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부당하다고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데 대해서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박 대통령님 덕분에 법무부 장관도 되고 국무총리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잘 보좌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긴 일에 대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 송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줄곧 야당의 선명성을 강조하며 오 후보와 각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강화하면 민심은 따라온다. 이거는 정말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가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치사에서 중도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중도 통합론이 그랬고 중도가 성공을 하는 게 다른 아니라 미래당이 그랬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당원 대상 모바일 사전투표를 마쳤고 내일 현장 사전투표와 27일 현장 투표를 국민 여론조사와 합산해 27일 새 당대표를 뽑습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분노한 시민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에선 1,500명 안팎의 시민들이 상경했는데요. 참가자들은 해당 의원들을 국회에서 퇴출하고 역사 왜곡 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서울 청계광장이 색색의 깃발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규탄한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 파문 이후 550여 개 시민단체가 대책본부를 꾸려 첫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는 주최 측 주산 5천여 명, 특히 광주에서는 시민 1,500여 명이 버스를 타고 이른 아침부터 상경 투쟁길에 올랐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자꾸 호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알려야죠. 그러기 위해서 온 것이죠. 참가자들은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세 의원을 국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18 북한군 개입설을 공개 주장하고 있는 구구 인사 지만원 씨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다양한 역사 해석이고 표현의 자유입니까? 아니요! 이따른 망언을 막기 위한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지만원 씨가 북한군, 이른바 184 광수라고 지목한 옛 광주 시민군은
4.3 사건 희생자 등도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며 망언과 왜곡을 멈추라고 호소했습니다. 4.3이나 유아무 할머니들 애곡된 말 정말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5월 단체들은 한국당 망언 의원들이 국회에서 퇴출되고 5.18 왜곡 방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청계광장 건너편에서는 지만원 씨가 참석한 극우 성향 단체의 집회가 열렸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오늘 오전 3차례에 걸쳐 이어도와 포항 인근에서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군용기로는 처음으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있는 공해 상공을 가로질러 비행했지만 영공은 침범하지 않았다고 합창을 설명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와 국방무관 등에게 사전 통보 없이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데 대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수백 명이 석 달째 강사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돈을 제때 냈는데 어쩌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김모 씨. 학교 2곳의 강사료를 석 달째 못 받았습니다. 학교와 계약한 중간 위탁업체가 경영이 어렵다며 돈을 주지 않아서입니다. 막막하죠. 저도 아이들 2이나 키우고 있는데 그걸로 뭐 학원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써야 될 곳이 있는데 이게 전혀 나오지 않고 또 빌린 돈도 있고. 문제가 된 업체는 지난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33개 학교에 방과후 학교 전체 과목을 위탁 운영했습니다. 강좌 수로 600여 개, 강사들에게 주지 않은 강사료가 서울시 교육청이 파악한 한 달치만 해도 3억 5천만 원입니다. 급여뿐만 아니라 재료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피해가 크고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만 피해를 본 건가? 라고 해서 계속 이제 궁금증에 관한 문이 올라왔고요. 업체 대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생각할 가능성은 없었고 적자 경영을 계속 해오다가 결국 끊겨봤어요. 지분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부채를 된 겁니다. 수업을 한 학교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기관에서도 강사들의 하소연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힘이 없다고 그때부터 그냥 해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노동청은 노동자가 아니니 안 된다고 하고 경찰에서는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고 해도 너희들은 노동자임을 증명해가지고 와라. 그러니 저희는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서울과 인천 등 시도교육청도 민원 접수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률 검토 중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들의 부실 운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하고 학교와 계약하는 구조인데다 선정 기준도 허술한 탓인데요. 이로 인한 피해는 교사는 물론이고 학생들에게까지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이호준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업체는 지난해 서울에서 방과후 학교 위탁 계약을 가장 많이 맺었습니다. 7년 넘게 같은 영업을 했고 연 매출이 70억 원 넘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강사료를 늦게 지급하기 일쑤였습니다. Especially like December time, they go quiet. The amount of emails, the amount of text messages, phone calls, and there's been nothing.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급감하는 상황이었는데도 계약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측에 제공한 위탁업체 선정 기준을 보면 100점 만점의 경영 상태 평가는 5점에 불과합니다. 해당 업체는 신용평가 등급이 8등급 중 6번째였지만 2.5점 감점에 그쳐 선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경력과 강사 확보 등을 내세워 1단계 평가를 통과하면 그 뒤엔 학교가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회사에서는 이게 가격이 이제 절대적으로 100% 작업하는 거죠.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계약을 따내니 업체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손실을 방과후 학교 교구 납품으로 메우는 곳도 많습니다. 교구에서 이익을 더 많이 남깁니다. 원래 10,000원짜리를 근데 엄마한테는 10,000원, 20,000원을 받는 거죠. 그런 구조입니다. 수업료를 낸 학부모, 방과후 학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초등 방과후 학교의 63%가 이런 식으로 업체 위탁 운영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석 달 전이었죠. 서울 아현동에서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화재인 줄 알았는데 불길은 10시간 동안 잡히지 않았고 사상 초유의 통신 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길게는 일주일까지 전화나 인터넷은 물론이고 은행, 경찰, 응급실 전화, 군 내부 통신망까지 마비가 됐습니다. 불에 탄 피해액만 75억 원. 그런데도 왜 불이 난 건지는 아직까지 미궁입니다. 화재 원인이 왜 중요할까요?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 원인을 처음으로 추론한 서울소방본부 화재 보고서를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강푸른 기자입니다. 화재가 난 날 밤, 물잡기가 맨홀 주변을 파내려갑니다. 발화 지점인 지하 통신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KT 아현지사와 주 통신구를 연결해주는 인입 통신구입니다. 불길은 이곳의 환풍기 제어반 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제어반은 환풍기가 일정 시간마다 작동하도록 전류를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제어반 안에는 전류 차단기와 변압기, 각종 전선이 복잡하게 지나가는데 이 안에서 전기적 발열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제어반 본체는 철제지만 덮개는 불에 잘 타는 소재인 플라스틱인 점도 불을 키웠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지난주 결론 내린 KT 아현지사 화재 보고서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온도 감지기나 자동 소화기 같은 소방 장비가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불이 난 인입통신구보다 80m 아래 묻혀있는 주통신구에는 환풍기 제어반 온도가 40도를 넘으면 이상 신호를 보내는 감지기와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작동해 불을 끄는 자동 확산 소화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인입통신구에는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다. 온도 감지기는 소방법상 설치 의무가 없는 데다 길이 112m인 인입통신구는 500m 미만 소규모 통신구로 분류돼 확산 소화기 설치 대상에서도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화재 위험 요소인 제어반과 통신 케이블을 일정 거리 이상 떼어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또 이 보고서에는 KT의 미숙한 초기 대응이 화재 피해를 키운 한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복잡한 내부 절차 때문에 119 신고가 12분이나 늦어지면서 화재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재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당시 KT 아현지사에서 화재 경보가 처음 울린 시각은 오전 11시였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12분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 5분이 훨씬 지난 뒤 신고를 한 겁니다. 실제로 화재 보고서에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이미 통신구의 불이 상당히 커진 상태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통신구는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화재 진압이 어려워지고 피해 규모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재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신고가 늦어졌을까? 지나치게 복잡한 KT의 화재 대응 체계 때문이었습니다. 아현지사의 경비실에 있던 화재 초동 조치 매뉴얼입니다. 현장 확인과 초기 진화 등 4단계를 지나 5번째에야 119 신고 절차가 나옵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화재 발견 즉시 신고를 하도록 한 정부의 소방 매뉴얼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당시 CCTV를 보니 직원들은 불이 난 곳을 찾으러 건물 안팎을 돌아다니다 뒤늦게 신고를 합니다. 관리 부실도 화를 키웠습니다. 아현지사 건물과 통신구의 담당 부서가 달라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고 통신선 연결부의 틈으로 연기가 건물 안으로 유입돼 방화문이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KT 측은 소방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난 수준의 통신 대란 뒤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차 사고가 났을 때 부르지도 않은 견인차가 출동해 턱없이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견인차 요금 기준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이런 바가지 요금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여 전 교통사고가 난 김모 씨. 보험사 견인차를 불렀지만 사설 견인차가 김 씨의 차를 먼저 끌고 가버렸습니다. 20km가량 끌고 간 뒤 업체가 청구한 비용은 47만 원.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7배나 많았습니다.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경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이 화물차 기사 역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사설 견인차가 500km를 여기저기 끌고 다닌 뒤 무려 700만 원을 청구한 겁니다. 대형 차란 걸 감안하더라도 기준보다 400만 원 이상 더 요구했습니다. 많이 줬다는 건 이제 그때서야 느꼈는데 뭐 몇백만 원을 더 냈으니까 아무래도 되게 기분이 안 좋았죠. 국토부가 책정해놓은 기준 가격을 보면 2.5톤 미만 차량의 경우 10km까지는 요금이 5만 원대, 20km까지는 6만 원대, 35km까지 이동해도 1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2.5톤 이상 차라도 25km 미만 거리를 갔다면 10만 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폭우나 폭설 등 특수 조건에서만 30%까지 비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견인차 관련 소비자원 상담 신청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요금 과다 청구가 가장 많고 강제 견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걸 적용을 해서 부 분야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견인차 운전자가 이용객에게 예상 비용을 미리 알리지 않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사고로 경황이 없더라도 반드시 견인 요금을 확인해둬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최근 발레나 탱고 등 춤을 배우는 성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춤이 재미도 있지만 현대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또 파킨슨병이나 치매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현정 기자입니다. 절도 있지만 유연한 몸동작. 전문 무용수 못지않지만 평범한 직장인들입니다. 성인 발레반 수강생이 이 학원에만 7, 80명에 이릅니다. 재미는 물론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직장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발레 하면서 되게 정신적으로 힐링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좀 신체적으로는 자세도 많이 바라졌고 그리고 저 키도 좀 컸습니다. 움직임이 서툴고 투박한 파킨슨 환자들이지만 음악에 맞춰 탱고 춤을 춥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파킨슨 환자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춤을 추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고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행복감도 느끼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동작을 외워야 하기 때문에 기억력도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뇌 공부까지 하거든요. 발이 오른발 가면 손은 팔은 왼손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게 잘 안 해가지고 같이 올라가서 많이 연습하고 식구들이 웃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안 틀렸을 때 그런 또 성취감도 있고. 실제로 춤이 파킨슨과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한 대학에서 춤추는 그룹과 일반 운동 그룹으로 나눠 관찰한 결과 춤추는 그룹이 인지 기능과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킨슨병이나 가장 걱정하고 있는 치매 다 뇌세포가 자꾸만 죽어가는 병입니다. 남아있는 뇌세포를 최대한으로 살리려면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지 능력도 좋아지고 운동 능력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춤이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피로와 병에 지친 현대인들이 춤을 통해 작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위해 방문한 중국 류허 부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많은 진전이 있고 합의 가능성이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마 다음 달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은 예정됐던 22일을 넘겨 현지 시각 내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김천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오스발도 나폴리 이탈리아 북한 친선의회그룹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정보요원들이 조성길의 딸을 납치해 북송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김 대사대리는 이 편지에서 조성길의 딸은 잠적한 조성길 부부에 의해 집에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부모를 증오했고 조부모에게 돌아가기 위해 평양에 가길 원했다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폐암 환자의 30%는 비흡연자인 여성인 만큼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꾸준히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남성과 달리 여성은 2년마다 흉부 X선 검사만 받아도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여성은 4년 전 국가검진에서 흉부 X선 검사를 받았다가 폐암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조기 폐암이어서 수술을 받고 지금껏 건강하게 지냅니다. 그냥 엑스레이 찍으라고 해서 찍었죠. 지금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막 허겁지겁 갔더니 혹이 있다고. 이렇게 여성 폐암은 엑스레이로 발견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느리게 자라는 데다 뚜렷한 음영이 생기는 폐의 가장자리에 많기 때문입니다. 흉부 X선 검진이 여성의 폐암 사망률을 10%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폐암 환자 6만 3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남자가 걸리는 폐암은 이제 담배랑 관련된 폐암은 자라는 속도가 좀 빠르고요. 그다음 엑스레이 잘 안 보이는 그 가운데 쪽에 몰려 있거든요. 여자분들이 잘 걸리는 선암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있고 자라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엑스레이로 폐암을 발견하려면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흉부 CT가 폐암 조기 발견에 더 좋긴 하지만 X선 검사는 방사선 피폭이 매우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는 좀 더 접근도가 좋고 좀 더 자주 찍을 수가 있고 특히 방사선 피폭이 적기 때문에 환자들이 안심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40살 이상이면 누구나 국가검진에서 흉부 X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국가검진을 잘 챙기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